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눈에 띈 그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요. 바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 지지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아니, 저희가 직접 뵙고 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야 네, 네,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네, 부득이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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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개 지지 선언 하신 지 뭐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페이스북에도 쓰셨지만 네,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한 이유 이거부터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당에 많은 훌륭한 후보들이 계시죠. 네, 저한테는 선배도 계시고 후배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한 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정말 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네, 하고 나서 뭐 이쪽 저쪽에서 저 욕을 먹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선거가 음, 앞으로 한 15년, 20년의 그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저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이제 그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심지어는 뭐 패족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음, 많은 무능한 집단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국민들께서 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음, 국정농단을 하면서 그 네, 탄핵을 하고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5년 만에 다시 실패를 하고 정권 음, 재창출을 못하면 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180석까지 만들어졌는데 민주당 지지하고 싶겠어요? 예, 그, 그건 뭐 안 봐도 아, 뻔하죠. 그리고 또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도 음, 탄핵으로 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세력인데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여러 곳에 있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다 결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언론에서부터 검찰 뭐 네, 또 심지어는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의사 선생님들까지 아하, 예,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만큼 돼 있는데 요번에 대선에서 저쪽도 지면 다시 그 사람들을 지지하겠습니까? 음, 그런데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우리가 이기게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정부의 힘에다가 네, 국회가 180석이나 되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앞으로 15년, 20년의 대한민국 지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아, 그 사람 그거를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찾다 보니까 네, 뭐 저 과거의 대선을 이렇게 봐도 음, 김대중 대통령 되실 때도 IMF 시기에 DJP 연합까지 했는데 네, 또 저쪽은 이인재까지 나와서 저쪽 음, 힘이 분열됐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40만 표밖에 못 이겼습니다.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50만 표, 60만 표 채 안 되는 표로 이겼고요. 음, 지난번에도 우리 탄핵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갖고 네, 선거는 뭐 한 160만 표 차이로 음, 저 홍준표 후보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네, 저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 다 합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심상정 의원이고 저쪽은 유승민 안철수까지 후보까지 다 합치면 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형으로 보면 쉽지 않은 선거를 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음, 지금 받고 있는 우리의 지지에다가 거기 음, 더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대 정신에 누가 더 철저히 그 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를 해오면서 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취해왔던 태도 그리고 음,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그것을 돌파해내는 돌파력 또 이 음, 집중력 이런 것들을 볼때
정말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일을 할 수 있겠다. 또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음. 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네. 그것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해 나가면 그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하. 꼭 이기려면 이재명 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지하게 됐습니다. 네. 쭉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우원식 의원도 을지로위원회를 하시면서 네. 의뢰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네네.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노력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게 더 주목을 받는 게 네.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다. 이 네. 부분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해소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민주당 후보들도 동의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네. 가야 된다. 이거는 뭐 민주당 전체적인 네. 컨센서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 중에선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네. 하신 거네요. 결국에는. 그 약속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중요한 건 그동안 그 사람이 뭘 해왔는가, 어디에 아, 방점을 놓고 해왔는가, 네. 그게 중요하죠. 아, 제 이제 우원식 하면 생각나는 게 을지로위원회, 예. 불공정, 불평등, 음. 억울한 꼴 당하는 거 막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을지로위원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음. 2013년부터 네.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거 보면 못 참고 예. 꼭 해결하려고 하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후보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가 중요한데 음. 다른 분들도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에 보면 청년들의 첫 출발을 돕는 청년 기본소득도 하고 음. 비정규직들에게 더 임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고용 불안정 보상 수당도 하고 네. 이게 작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하고 어. 또 요즘 그 플랫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공공 배달앱도 개발을 해서 음. 정말 그 효율적으로 만들고 네. 그래서 그런 등등 거기다 주빌리 은행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네. 채무 그렇죠. 힐링 센터인데 그거는 악성 채무 불량 채무 이런 것들을 음. 소각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네. 그런 일들을 해왔다면 이게 다 을지로위원회에서 했던 일입니다. 음. 생활임금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생활임금제를 최저임금은 너무 작으니까 네. 생활임금제를 하자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즉각 그 음.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하고 아.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네. 해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저 사람은 정말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음. 사회적 약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힘을 쏟아서 하는구나 하는 네. 신뢰가 저한테 있는 거죠. 그 아. 또 하나는 그런 일들을 팍팍 해내야 되거든요. 네. 말로 하고 뭐 그게 좋다. 근데 뭐 여러 음.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할까 뭐 이게 아니고 음. 이게 맞다 싶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지사의 경우에는 그 작년 코로나 때 신천지를 찾아가서 음. 그 명단 확보하고 방역 조치 취한다고 확 들어가기도 하고 네. 또 이만희 그 교주가 검체 채취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네네. 거기도 쳐들어가기도 하고 음. 계곡에 불법 시설 철거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게 경기 남북북의 균형 발전 이거를 한다고 경기 북부의 공공기관 실제로 이전하고 네. 이런 음. 일들이 정말 생각하고 그게 옳다 생각하면 네. 실천하는 아. 그리고 정말 일을 잘하는 음.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 했던 행적 이런 것들을 보호할 때 네. 이재명 지사는 진짜 일을 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후보들 볼 때는 이재명 지사밖에 없다. 뭐 네, 이렇게 과거를 보면 과거를 보면. 성과를 구체적으로 냈고 그 하는 네. 과정이 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그럼요. 그거를 쉽지가 그냥 않죠. 예. 그거를 뚫고 그 음. 성과를 내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그렇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건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사회적 그 대타협, 사회적 네. 합의를 위해서 그 택배 과로사 예. 이런 문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시킨 거죠. 한 6개월 동안 거쳐가지고 그 음, 이해관계인들을 다 불러서 토론하고 아주 예,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음, 그래서 그것을 성과를 내서 합의를 시킨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런 것들을 보여온 이재명 지사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예비 경선 끝나고 본 경선 들어갔는데 경선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각종 인터뷰나 아니면 여론조사 추이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보게 되는데 네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은 호남에서 이재명 네. 지사를 넘어섰다.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지역이긴 하지만 그런 네네. 여론조사 좀 결과 나왔는데 네. 좀 어떻습니까? 긴장을 좀 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 굉장하죠. 네, 그, 예, 우리 이낙연 후보는 네,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음, 뭐 국무총리 당대표 이거 두루 거치신 분 아닙니까? 이 그런 네, 국정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고 내공이 단단한 분이죠. 음, 그래서 예비 경선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신뢰도가 높아져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음, 이 출렁하는 시기에 그런 시기에 좀 이완됐던 분위기를 다시 잡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원팀 예비 경선에서 원팀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음, 토론을 임하는 데서 좀 소극적으로 보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는 정책과 비전을 이재명 다음으로 음, 승부하고 태도는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모습이 아마 보여지게 될 텐데 네, 그 이재명의 강점 또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지면 음, 우리 사회에 어떤 희망이 생기는지 적극적으로 네, 홍보하고 알려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비를 음,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제 어, 이렇게 되는 거는 또 그, 그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이다. 어떤 면에서 네, 그러시죠? 경선이 네, 그 전에 경선 같으면 흥행을 못할 것이다. 아, 재미없는 경선이 될 거다. 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뭐 뒤로 늦추자. 뭐 음,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오니까 음, 금방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아, 예, 당 지지도도 올라가고 음, 또 우리 후보들 다 합치면 그 야당 후보들보다 훨씬 높고 음,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경선이 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 이제 여기서 면에서, 이제 예, 서로를 갉아먹는 네거티브를 음, 조심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더 끄는 그런 뭐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 단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들을 잘 보완해내고 음, 이재명 다음을 잘 살려내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이게 호남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건 7월 말이나 8월 초쯤 되면은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나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좀 이런 이낙연 캠프 쪽의 분석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음, 어,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 때 네, 그때 호남에서 아무도 노무현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광주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높음이 근데 불었죠. 왜 그랬냐면 광주라고 하는 데가 민주화 운동의 맨 선봉에 있었던 데 아닙니까? 네, 우리 사회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시대 정신을 가장 잘 아는 음, 그런 지역이 광주인데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정말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음, 만들어 가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렇게 음. 하려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인 전환기에 맞는 새로운 성장을 이 산업에서의 기득권도 네. 바꾸고 음.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전환기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화력이나 원전의 기득권이 아니라 정말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산업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누가 용기 있게 할 수 있는가? 아. 또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G7에 가도 대우받는 나라 아닙니까? 네. K 방역을 통해서 우리의 그 코리아라고 하는 국가적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음. 경제적으로도 보면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네.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게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 국가의 균형 발전까지 포함해서 네. 불균형 이런 양극화된 사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를 전 잘 선택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네. 이 시대 정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광주, 호남, 전라도 유권자들이 네. 갖고 있는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잘 홍보해내고 네. 또 국민들의 이 기대를 잘 부응해 가면 저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 전략까지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어떤 전략으로 본경선에 대비할지 이런 것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네.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시대 정신이 민주당의 적통이거든요. 네. 민주당의 정통성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불평등, 불공정 해소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돌파해야 될 후보가 네.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선대위원장에 우원식 의원이 가셨으니까 네. 캠프 분위기나 캠프 전략이나 이게 짜임새 이런 것도 달라지겠네요. 뭐 지금의 연장선 속에서 예.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국민께 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 우린 어떻게 바꾸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 민주당으로 보면 민주당의 기둥은 4개의 기둥이거든요. 네. 민주, 평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민생정당. 네. 우리는 기득권의 정당이 아닙니다. 민생정당이고 그리고 네 번째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국가의 네. 균형 발전. 이 4개의 축인데 앞에 2개는 가치 중심의 기둥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 이게 이제 네. 또 새롭게 우리가 더 강조해서 해야 될 지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민생과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거를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이런 점들을 국민께 잘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샤이 타이거님께서 시청자께서 우원식 의원이 설명을 잘하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래요? 아마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잘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자, 저희가 그래도 뭐 야권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본선에 가시게 되면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가 야권 후보와 맞붙게 될 텐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행보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아주 다급해져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있는 거다. 120시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강제 노동시켰는데 그때 몇 시간 한 줄 아세요? 몇 시간 했나요 그때? 98시간 했습니다. 그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 그때도 거의 노예같이 노동자들 했거든요. 네. 그때는 90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는 노예같이 부렸을 때 그렇게 한 건데 120시간 본인은 뭐 꼭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데 120시간이라는 말을 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있어요. 120시간은 주 5일로 하면 24시간입니다. 그렇네요. 그 7일로 해도 6일 동안 17시간 하고 일요일 날 18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잠도 자지 말고 일만 하라는 건데 이게 저는 지난번에 그 박근혜 국정농단 과정에 재벌들에 대해서 아주 추상같이 해서 재벌 저승사자인가?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보디가드로 전락을 했어요. 재벌 보디가드로 전락했다. 네, 그때 보니까 그게 저 재벌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그거는 검찰의 힘자랑 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게요. 대구에서 그런 발언을 했죠. 참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정말 이
이게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최소한 본인의 철학은 있어야 되는데 아, 소신이 없고 그 네, 검찰로 매일 이제 사람들 잡아들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네, 표만 보이는가 봐요, 이제는. 이게 그런 철학이 없이 표만 얻겠다고 지역 갈등도 조장하고 이념 네, 갈등도 조장하고 음, 시대착오적인 언행을 하는데 정말 음, 그동안 그 반문 정서에 기대해서 반사체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정말 후보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 네, 공부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시는 건지 잘 음, 모르겠고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지지율 하락세라서 어떻게든 이거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근데 같고. 특히 그 대구에서 네. 밀란 발언한 거는 아, 보면서 예.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음. 전날인가 전전날 광주 갔었잖아요. 네. 전날에 갔었죠. 5.18 묘역에 가서 이한열, 김남주 그런 사람 묘를 붙잡고 막 그랬잖아요. 네. 우리 저 김두관 후보는 거기서 손 떼라 그러고 그 다음날 가서 음. 닦아냈던데 아, 예.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대구에 가서는 음. 대구가 이 코로나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으면 밀란이 지역 폄하하고 그럼 광주 가지 음. 말았어야죠. 음.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보면서 음. 음. 정말 속이 상하고 이렇게 자기의 철학이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나 아, 하는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안타깝다. 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지율 하락세 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의원님께서는? 글쎄 저는 조금 더 음, 음, 음.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다. 글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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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뭐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음, 바라보는 국민들이 네, 그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선두를 유지하는 걸 보면 네, 야당에서 다른 대안이 또 크게 없기 때문인 거 아닌가 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잘 유지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 네, 아, 우리 당이 아니어서 제가 뭐 특별히 그렇군요. 그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뭐 대안으로 떠올라서 또 치고 네.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의원님은 좀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감사원에서 나와서 네, 17일 만인가요? 17일 만에 입당을 했죠 예,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시기 전에 이미 이 정치를 할 때 저도 정치합니다만 네, 어느 당으로 갈까 이러고 결정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나의 철학에 맞는가, 내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다 그런 속에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주변에도 물어보고 또 의견 청취도 하고 그 당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그 당에 음, 들어가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내 네, 정체성하고 맞는지, 아, 또 더 나아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에 입당을 하는 게 17일이면 그 훨씬 전에 고민했을 거예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예, 감사원장을 하면서 예,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음,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꽤 됐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음, 감사원장을 하면서 감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감사를 했던 내용이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있었겠는가? 아하, 여러 가지 그 쟁점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음, 문재인 정부가 하도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감사원장 하면서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을 했는가. 네, 감사원장은 누구보다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어떤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편견을 갖고 감사를 했다는 얘기랑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음, 국가 운영을 감사원장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국가 운영을 할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지 아,
저는 그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충격적이네. 음. 감사원장이 대통령 나가려고 그래. 뭐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진짜 대통령 후보감으로 놓고 볼 때 음.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할 때는 이 감사원에서 해왔던 태도, 음. 그 감사원을 관두자마자 중간에 그것도 관두고 네. 그리고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을 그건 뭐 저 어떻게 보면 그 처음 임명할 때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사원에 개입도 안 하잖아요. 그 막 그렇습니다. 조사하고 그럴 때 네. 우리가 뭐 개입합니까? 음. 대통령께서 개입했나요?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감사원장을 중간에 관두고 음. 또 대통령 나간다고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네.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빠르게 결정하고 이런 게 지금 지지율을 더 높이는 면에서 주목받는 면에서는 플러스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런 네, 그럴 거라고 말씀이시네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국민 네. 재난지원금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이 된 거죠? 네, 지금 네, 네, 지도부가 하기로 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희 뭐 시청자분들 댓글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민주당이 180석인데 그리고 선출된 권력인데 관료를 왜 이렇게 못 이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홍남기 부총리가 네, 계속해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 된다라고 이 홍남기 벽처럼 서 네, 네,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할까요? 네, 아니 뭐 저도 좀 답답해요. 저도 뭐 이 얘기를 음, 하도 많이 하고 네. 페이스북에다 글 쓴 게 뭐 5번인가 6번인가 이렇게 쓰고 예. 또 제가 마침 기재위원이어서 예. 또 홍남기 전방도 하시고. 부총리하고 이제 그 상임위장에서 언성을 높이고 네.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정부의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 기재부 장관한테 이렇게 언성 높이는 게 음. 꼭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저도 잘 알지만 네.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렇지만 결국 얼마 전에 여야 당대표가 만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100분 만에 네. 번복을 하긴 했지만 음.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또 총액만 변화가 없으면 전 국민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또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이제 100분 만에 번복을 했지만 다음 날인가 언론에 나와서 음. 그래도 그 합의가 괜찮은 합의다 이렇게 네. 이야기도 하고 결국은 이거는 여야 합의가 무효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그 여야 정당 간 합의가 네. 이런 정황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아. 뒤집어질 수 없는 거고요. 예. 그 결국 이런 일들 음. 그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네. 이런 영역은 고도의 정치 영역인데 음. 제가 또 홍남기 부총리한테 그랬어요. 정치는 길을 만드는 것이고 네. 만들어진 길을 행정이 잘 가면 된다. 근데 맞아요. 그 정치라고 하는 말은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거를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는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그 정치적으로 이거는 정치를 굉장히 비하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네. 정치가 결정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바른 정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겁니다. 음. 국민들의 합의 수준인 거죠. 그게 바른 네. 정치 아니겠습니까? 아. 여야가 이렇게 합의하는 정도 수준까지 왔고 네. 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그거는 정치 몰입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네. 이 정치가 결정하는 거죠. 그게 아. 국민적 합의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러면 음.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음. 대통령께서는 늘 이렇게 당을 존중하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음. 그런 점에서 전 잘 정리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어제 그 토론에서도 네, 합의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그것 중요한 게 원내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좀 버티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한데 네. 국민의힘이 좀 입장을 좀 바꿔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이런 동의나 이런 걸 못 얻게 된다면 결국 민주당 네. 단독으로 이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갈 수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뭐 정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 어, 대표와 원내대표 뜻이 다르면 네.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는 뜻이 늘 조율해서 하나로 네. 만들어야 되는데 아, 당 대표가 저런 뜻을 갖고 있으면 음, 그러면 원내대표가 그 당대표의 뜻을 존중할 필요도 있죠. 저는 뭐 그런 그런 수기 쪽으로. 과정이, 예. 수기 과정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말씀을 나눠봤는데 끝으로 오늘 이재명 지사가 국회에 와서 기본소득 정책 이 공약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지켜보셨는데 네. 기본소득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약이나 정책 이런 네.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힌트를 좀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네. 전 분야에 대해서 다 해야죠. 아하, 전 분야에 그래서 대해서. 그걸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의 관점에서 전체를 다 해나갈 거고요. 일테면 지난번에 했던 전환적 공정성장 네네.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직 잘 주목들을 못 하시는데 이 공정성장에서 공정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있어서 이게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교섭권을 주겠다. 네. 단체를 구성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권한을 주겠다.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합치면 19%입니다. 대기업에는 300인 이상. 네. 300인 이하는 81%예요. 근데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뭐 이런 취업 전선에 들어갈 1980년대에는 네.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이 90%였어요. 별 차이가 안 났네요,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도 친구끼리 네. 그래도 같이 술들 한 잔씩 사고 미래에 대해서 대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네. 대기업을 안 가도 됐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취업하는데 그렇게 경쟁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차츰차츰 벌어져서 지금은 47%가 됐습니다. 어휴. 그러니까 친구 중에 대기업 간 사람, 중소기업 간 사람은 예. 중소기업 간 사람, 300인 이하 들어간 사람은 2명 합쳐서 대기업 간 친구 1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게 중소기업 간 친구들은 같이 모여도 술을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대기업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그렇습니다. 대학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되는 일자리를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학 나와도 대기업에 못 가면 부모들이 네. 석사라도 해라. 예. 이렇게 해서 공부를 더 하고 부모들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 엄청나게 시키고 그런 거란 말이죠. 네. 이거를 바꿔야 되거든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는 일자리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결국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을 좋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사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과제입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뭐 어떤 지점이 딱 포인트로 문제냐? 네. 이게 중소기업이 대기업 일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도급 단가를 정하는데 혼자 가서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러면 우리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복지를 올려줄 수 네. 없습니다. 싫어? 너 관둬. 그럼 잘립니다. 같이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가서 얘기를 하려면 그거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불법 행위예요. 그래요. 세상에 이거를 불법 행위로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야. 담합이라고 하는 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짱을 해서 네.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 때 그걸 담합으로 하죠. 힘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대기업한테 우리 하도급 단가 올려주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담합으로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담합 조항을 없애고 교섭권을 주겠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공약입니다. 예. 여기에는 가맹점과 가맹본사의 관계도 있고요. 대리점과 대리점 본사의 관계도 있고 요즘 최근에 쿠팡이츠에서 네. 새우튀김 가지고 돌아가신 분 있죠. 예. 플랫폼 안에서 플랫폼 참여 사업자들이 겪는 고통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데다 교섭권을 주자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 사회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예.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임으로 해서 80%의 일자리를 더 낮게 만들고 네. 그래서 우리 사회 경쟁을 줄여주고 하는 핵심적인 과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앞으로 더 강조하게 될 것이고 네. 우리 사회 근본적으로 이 전환기에 필요한 산업 이걸 어떻게 키워갈 거냐. 네. 그래서 기후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 부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이 미래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네.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을 키워가고 예. 또 하나는 이 G10까지 가고 있는 이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과 함께 네.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콕콕 포인트가 되는 예. 그런 제도 개혁을 해나가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그 공약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람꽃님이 우원식 의원님 시원시원한 답변 멋져 불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김세진님은 중소기업 살립시다. 그래야 아래 위 양극이 해소가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우원식 든든합니다. 이런 강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네. 우원식 의원의 인기도 저희가 댓글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경선 과정에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